안녕하세요. 4월 16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은 일부 축소해서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8원대 상승하면서 1,400원에 근접했고 유가 상승과 비트코인 급락 등 여러 변수들의 부담스러운 흐름에 국내 증시도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장 초반 방어적인 성격의 유틸리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지만 이후 정유,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종목 및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중국 당국이 통신업체들에게 미국산 CPU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주의 부진도 나타났지만 SK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등 대체로 낙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금융주와 넷플릭스 또 넷리서치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국내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서프라이즈와 같은 실적 기대감이 재차 부각될지 관건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예상을 크게 웃돈 소매 판매와 중동 리스크 지속에 3대 지수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세에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심화됐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0.7%로 예상치를 2배 이상 상회했습니다. 견조한 소비 확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재차 후퇴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확전을 불러오지는 않는 스마트하지만 고통스러운 보복을 이란에게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투심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종목별로는 골드만삭스가 예상 상회하는 1분기 실적에 2.9%대 상승했고 테슬라는 글로벌 인력의 10% 이상의 감축 발표에 5.59%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국무원의 자본시장 개혁안 발표에 투심 개선되었지만 중동 리스크 반영하면서 혼조세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연준보다 이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상승했지만 중동 상황 주시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되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한 소매 판매에 상승했고 달러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는 이스라엘이 즉각 전면전에 나서지 않는다는 보도에 확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양호한 미소매 판매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추가로 후퇴했습니다. 또한 중동의 확전 우려는 낮아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일 이제 삼성전자의 미국 신공장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이 약 8조 8,500억 원으로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하게 발표된 점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한 점 역시 관련주들의 투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은 중국 실물 지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주식 시황, 최근 이슈인 환율과 유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이난입니다. 오늘은 환율과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FICC 쪽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 환율, 유가 이렇게 세 가지 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을 봐주시면 되고요. 통상 지금 1,400원 가까이 다가왔는데 과거에 이 정도 수준을 왔던 것은 외환위기, 금융위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의 환율 상승은 과거와는 그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차트 두 개를 봐주시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GDP 대비 단기 대외 채무가 조금 더 낮은 상황이고요. 또 CDS 프리미엄이 전혀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달라진 부분, 이 탈세계화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 때의 데이터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량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감지를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작년부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가 하락하고 다시 올랐다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패턴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유사한 형태라면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400원 초반대까지는 상단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시기에 코스피 추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일부 조정이 진행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흐름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만 본다면은 조정과 기술적 반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림 4번에 동향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그리고 9월 22일 작년이고요. 이 두 개의 뉴스를 봐주시면은 전쟁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유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때 보시면 유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됩니다. 당시의 뉴스를 이제 전부 찾아보면서 확인해 본 결과 당시에 유가가 하락했던 근거는 주간 원유 재고가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 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는 원유 생산 점유율 관점에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는 주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시장 관련해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유가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CPI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연준의 긴축 우려를 계속 고려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본다면은 유가에 연동되는 것이 중동 국가들의 재정 수지라는 점 그리고 이런 중동 국가들이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중동 국가들의 국방 지출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쪽에 수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율과 유가가 달러 원 환율이 같이 오르면서 좀 우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환율 상승은 CDS 프리미엄 증가라든지 이제 대외부채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고요. 탈세계화 등으로 환율 레벨 자체가 좀 예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좀 같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고요. 유가 상승의 이제 리스크도 있지만은 반면에 이로 인한 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시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영주 연구원입니다. 크레딧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24년 2, 3분기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치를 5에서 6bp 내립니다. 고금리 캐리와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중이고 총선 불확실성도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24년 4분기 스프레드 전망치는 섹터별로 약 2에서 10bp 높였습니다. 연말까지 상승할 디폴트 프리미엄 경로를 반영했습니다. 작년 말 불투명하게 다뤄지던 몇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크게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단기자금 시장은 RP 거래 잔고가 186조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증권사 RP 매도가 약 10조 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RP 수익률 추이는 24년 2월 중순 이후 3.4에서 3.5%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변동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기자금 시장 경색은 특정 주체의 비체계적 위험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변동성 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이후의 변동성 확대는 기존 패턴과 다소 상이한 만큼 시장의 구조변화 시그널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내 충격이 회사채 시장에 미친 영향도 점검해봤습니다. 달러 지수와 한국 국채금리 3년물 충격에 대해서 충격 이후 향후 2개월간 유의미한 크레딧 스프레드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국고 3년물 변화는 강하지 않았지만 달러 지수 변화가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회사채 시장에도 해당 경로로 작용하는 스프레드 확대 압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형 상품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행시장 전반에 걸친 발행 강도 악화는 신용 스프레드 축소 요인입니다. 국고 3년물 금리나 달러 지수가 재차 상승하기 전까지는 수급 중심으로 신용 스프레드 등락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ETF 중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ETF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혜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티스 팀 이혜원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할 기한이 약 한 달 후로 다가왔는데요.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 기한은 오는 5월 23일입니다. 현재 시장은 5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한 운용사와 SEC 간의 소통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SEC 규정상 ETF 상장 전에 S1, 즉 증권신고서와 19B-4, 즉 거래규칙 변경 신고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최근 추세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와는 달리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 S1의 수정 횟수가 굉장히 적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을 신청한 운용사와 SEC 간의 소통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 승인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9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합의 알고리즘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분 증명 알고리즘을 채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징은 스테이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스테이킹이란 본인이 가진 디지털 자산을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겨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거래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추가로 디지털 자산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SEC가 투자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하위 테스트 때문입니다. 하위 테스트란 투자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해 모두 충족해야 되는 조건 4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스테이킹은 주식의 배당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면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 조건까지 충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증권성 논란은 아직 관련하여 SEC의 결론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거절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전호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배터리 동향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는 전기차의 침투율, 전환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번 달에 이어서 같은 의견을 유지합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2차 전지 업체들보다는 유리하다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고, 일단은 자동차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54만 대를 기록해서 작년 2월달 대비해서 11% 감소했습니다. 이게 물론 작년에는 춘절이 2월달에 있었고 작년에는 1월에 있었고 올해는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최대 판매국인 중국에서 판매가 좀 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원래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먼저 발생했었는데 최근 중국까지도 가격을 인하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생산량을 축소하는 모습도 계속 나타나는 등 시장의 경쟁력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혹은 이제 그린 전환을 좀 늦추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산업 성장성이 장기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같은 모습입니다. 2월달 배터리 사용량은 41GW를 기록해서 1월달보다는 한 2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월달에는 춘절이 없었고 2월달에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둔화된 이런 모습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신차 가격이 자꾸 내려가니까 중고차 가격도 바로바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감가상각을 바로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기업별로 봤을 때는 삼성 SDI와 LG 위주로 지금 성장세가 지속되고 타 업체들은 조금 느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슬로우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저희의 기존 추정치인 15,000불에서 2만 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크게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수요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떨어져서 생산량을 줄여서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하게 메탈 가격이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계업종의 중국 굴착기 판매량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3월달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량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3월 중국 굴착기 판매 대수는 15,200대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9.2% 증가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1분기 누적 판매량은 26,451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감소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555대 판매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 27.6% 감소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505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 인프라코어의 MS는 지난해 2.7%에서 올해 2.1%로 하락을 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와 동일한 1.9%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니와 캐터필라는 각각 6,700대와 1,330대를 판매해서 사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 감소, 캐터필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증가했습니다. 3월 굴착기 평균 가동 시간은 93시간으로 지난해 104.2시간 대비해서 10.7% 하락을 했고요. 1분기 평균 가동 시간도 지난해 73.9시간에서 올해 67.1시간으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신규 판매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가동률 상승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 굴착기 시장의 회복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SY 스틸텍에 관한 자료입니다. 주간업무 관련 내용이고요. 권태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몰케 권태호입니다. SY 스틸텍 의무발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Y 스틸텍은 데크플레이트를 제조, 판매, 설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데크플레이트는 주로 건축물의 바닥 슬러브 구성에 사용되는 금속 조립 구조재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재래식 공법을 대처하는 건축자재로서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과 복합 시설, 그리고 물류센터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환경 변화로 데크플레이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의 주 요인으로는 인력 부족, 산업재해 방지, 그리고 공사기간의 단축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일반 건설 노임 단가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도 있기 때문에 수요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YIST텍은 층간 차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층간 차음제는 건설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층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자재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4월 3일에 동사가 소닉 시스템과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서 향후에는 시공까지 맡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소닉 시스템은 현재 LH 협력 업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LH로부터 사후확인제 시험 단지로까지도 선정된다 바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입니다. 23년 실적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동사는 영업이익 146억 원을 2023년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75% 이상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방 업황이 부진한 데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이 데크플레이트 판가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22년에 비해서 23년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판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스프레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리스크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전방 산업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손익구조 변동폭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내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스몰캡 한지훈입니다. 본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느의 2023년도 연간 실적은 매출액 729억 원, 영업이익 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별도 매출 기준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5%고요. 이는 미국의 인디 브랜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2023년도 호실적의 핵심 근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픽시 그리고 팬티스킨, 레어뷰티 등 이미 팬덤이 확보되어 있는 핵심 고객사의 성장과 궤를 함께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4년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업황 호조, 신규 고객 확보 등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24년도 1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2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1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됩니다. 23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 인디브랜드 화장품 시장의 성장이 24년도 들어서면서 본래 실적 성장을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예상하는 핵심 근거는 픽시, 팬티스킨, 레어뷰티 등 인디 브랜드 화장품 업황 호조에 따른 기존 핵심 고객사들의 발주량 증가와 신규 고객사양 매출액 확보, 그리고 1월부터 낮아진 물류 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입니다. 특히 픽시의 경우에는 공격적인 신규 매장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발주량 추가 증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고객사의 경우에는 2024년 70개 확보가 목표였지만 현재 이미 60여 개 이상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0개까지도 확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SKU 또한 이미 170개 이상 개발하고 있고,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베리굿 나잇, 그리고 리사 일드리치 같은 주목받는 신규 브랜드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신규 브랜드의 약진까지 더해진다면 본느는 지속적인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시현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화장품 소비 트렌드 변화와 경기의 방향성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트래킹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용이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미국 주식 월간 포트폴리오 전략 자료가 나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의 전략 방향성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IT와 AI 기업들의 가격이 이익 수준 대비 어느 정도 높은 구간으로 올라왔다고 판단을 해서 변동성 관리를 일정 부분을 들어갔습니다. 그 기조를 유지를 하되 IT 중에서도 이제 낙폭과대가 조금은 저희가 조금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 알파벳과 어도비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2024년 연초 대비해서는 14.10%로 시장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MP의 특징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12개월 포워드 이제 PE 멀티플이 조금은 높을 수가 있지만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PEG 배수죠. 여전히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ROE도 33.3%로 시장 평균 20.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좋고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종목들 위주로 성장주로 저희는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전략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변동성 관리 전략은 여전히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분기 실적을 반영한 특히 비중 조절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MP의 작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만큼 변동성도 높아진 수준입니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저희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성장주 비중을 조금을 낮춰서 코어 성장주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멀티플이 증가하고 있는 IT 비중을 일부를 낮춰서 그로스 성향을 갖춘 소비 관련 기업 또는 헬스케어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해서 포트폴리오의 하반 경직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4월 비중 확대 종목으로는 어도비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제시를 드리고요. 기존의 비중을 상향했던 알파벳, 그리고 존슨앤존슨, 아마존, 넷플릭스, 스타벅스, 나이키의 비중을 상향했던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어도비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인데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와 또 제휴를 맺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파이어플라이 AI 솔루션이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적은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습니다. 가이던스가 하회하면서 주가 하락은 이어졌지만 저희는 비중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도비의 특히 12개월 선행 ROE 같은 경우는 50.3%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3월 이사에는 2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도비의 파시티브한 면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HBM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리서치 조사 이제 IT 기관에서 지측을 한 거에 의하면 HBM 시장이 연평균 한 50% 정도 상승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HBM 관련해서는 장비 쪽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탑픽은 알파벳과 넷플릭스입니다. 당연히 탑픽은 벤치마크 대비해서 벤치마크에 속해 있는 비중보다 저희가 더 높게 비중을 준 종목을 탑픽으로 저희는 뽑고 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시장 비중보다는 4.9%포인트 더 높은 비중을 주고 있습니다. 구글의 비중 확대 요인으로는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ROE 지지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잉여 현금 흐름을 활용한 지금 이 자사주 매입은 ROE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매출 성장도 26%가 나타나고 있고 프리미엄 유튜브 가입자 수도 1억 명을 돌파를 했고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여전히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탑픽인데요. 넷플릭스는 광고용 요금제와 공유 계정 단속으로 영업 마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넷플릭스의 펀더멘털리한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넷플릭스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를 드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6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